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세무 관련 정부 감사 대상이 될까요? 세무조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것은 내부적인 세무서의 기준일 뿐이긴 한데요. 정기 선정 그리고 비정기 선정이라고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정기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기 선정의 경우에 세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신고 성실도의 평가 결과, 미조사 연도수, 마지막 세무조사한 지 언제나 얼마나 됐지? 이런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기준이죠. 예. 그리고 특별 세무조사, 즉 비정기 선정의 경우는 납세자가 제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때 신고하세요. 예,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탈세의 제보가 있었다. 당연히 조사해야겠죠. 탈세의 제보는 누가 할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직원이 합니다. 외부에서는 탈세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무 이슈는 직원 관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 이익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조사를 하느냐에 대한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스타트업들이 성장 중이라면 세무조사와 무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시리즈 A, B 투자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의 관심 대상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 뭐 대부분은 정확히 처리하시겠지만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혹은 대표이사 혹은 중요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잠깐 빌린다든지 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받으신 이후부터는 몸 사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매출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개인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가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돈을 지출했을 경우에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수금이라는 돈이 관례상 가수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계정 과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하지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무엇일까요? 가수금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죠. 그 얘기는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고 대여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대여를 했으면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도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의 규모가 작다면 세무서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무서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안 받아? 그럼 이자 상당의 증여가 있겠군.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런 입장에서 관심을 갖지만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것까지 조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수금 부분도 로 처리되어야 하고 나중에 성장을 할 때 정확히 처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개인 사업자로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분 투자를 했을 때 양수자가 해야 할 세무 신고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를 했을 당시에는 특별히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분 투자에 대해 적정한 투자금을 지불했다면 세금 이슈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분의 가격이 시가가 뭐 예를 들면 주당 10,000원이었는데 이 투자자가 주당 100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는 제외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취득 당시에는 증여세 이외에는 세부담이 없다. 따라서 세무신고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주식을 결국은 양도해서 그 차익을 얻고 싶은 건데요. 그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분 혹은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부과가 됩니다. 증권거래세 그 액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이면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 빼고 지출하는 게 맞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각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을 하는데요. 소득 금액별로 합산이라는 의미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뭐 별도의 뭐 기타 소득이 있다면 기타 소득, 뭐 주식을 갖고 있어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 소득, 돈을 은행에 넣어서 많은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 이런 내용들을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각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종류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필요 경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가 있다는 거죠. 사업과 무관한 것들은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연말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을 이런 이제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소득에서 인정되는 그 필요 경비 등에 관해서도 여기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랑은 본래 무관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다음해 5월까지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들이 모두 합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 정산 시에 이제 그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도 먼저 반영해도 뭐 무방하리라 생각이 돼요. 대신에 연말 정산 시에 사업소득에 필요했던 그 경비를 정산해 놓고 다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증빙 자료로 필요 경비를 공제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탈세에 해당이 되겠죠.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연말 정산 시에 필요 경비를 정산하면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는 좀 더 많은 세부담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어차피 합산하면 동일한 세금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조삼모사죠. 예.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우선 이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그 상환 의무가 있는 국고 보조금은 어차피 상환해야 된다면
차입금의 성격을 갖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혹은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세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별도의 세무 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 보조금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국고 보조금 이런 것들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별도의 세무 조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자금이 아니라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국고 보조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이 기계 장비를 꼭 구입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국고 보조금은 이제 현금 차감 계정이 필요하고 그 회계 처리의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물론 세무 조정도 추후에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뭐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그 세무 회계 사무실과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보조금 지급 기관에서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가이드도 잘 안내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은 좀 더 그 디테일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그 직원들에게 포상 개념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 급여 항목으로 처리해나요? 그렇죠.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무엇이 FM인가, 무엇이 정서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이제 봉급, 급료, 보수, 뭐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이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게 이제 소득세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상품권이 이제 상여금의 개념으로 나왔다 하면은 급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처리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소득세법은 또 시행령에서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역시 무엇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급여라는 게 개념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이라 현금으로 받는지 상품권으로 받는지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제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도 원천 징수하는 것이 법률상 규정이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돈이 회사 입장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또 별도로 원천 징수를 하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아니 상품권을 기분 좋게 받았는데 내가 받을 돈 현금 급여에서 또 공제한다고 그 소득세까지? 좀 부당하죠. 그래서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저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세무회계 처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행상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역시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세무서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외부 대리인에게
회계를 맡겨도 무방한가요? 예. 우선은 그 스타트업의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죠. 예.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고 또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예. 그거는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업무 성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외주를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CEO라면은 최소한의 그 매출이나 그 매입 규모 그리고 뭐 월별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회사 기강이 무너집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 했죠? 예. 여태까지 안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무튼 그 회계 전담 직원 채용 전까지는 이러한 돈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경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CEO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CEO 분들. 특히나 이제 현금 흐름에 관한 부분을 직접 챙기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흑자 도산이라는 게 있죠. 예, 내가 받을 돈이 수억이 있는데 오늘 당장 100만 원을 지출하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그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CEO가 우리 계좌에 얼마가 있고 향후 석 달 동안 지출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를 꼭꼭 확인해 가셔야 되죠. 제일 좋은 것은 3개월간 운영비를 확보해 주는 것. 통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기에 외부 대리인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회계 부분은 공부는 이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빨리 시작하시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천천히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 찾게 되십니다. 예, 회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면 생 기초부터 기초까지 회계에 관한 부분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성실신고 대상자란 무엇입니까? 그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이제 이제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가 이 장부 기장 내용이 정확합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세무사나 세무법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된 그 사업자의 경우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이 5월인데 뭐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세 공제 대상인 의료비나 뭐 이제 교육비 같은 지출에 대해서 그 지출 금액의 15%를 그 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업종별로 예를 들면은 해당 연도의 그 수입 금액이 매출 말씀드리는 거죠. 예, 5억 이상 업종별로 그리고 7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뭐 15억 이상인 경우에 각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해서 이렇게 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예, 자세한 것은 기장을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과 상의해 보시고요. 예, 다음 질문. 예, 법인이 세금 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기본적으로 세율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법인세 세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제 이 소득이 이제 2억 이하인 경우에 10% 그리고 뭐 최대
예를 들면 2억 초과 부분에서는 20%, 200억 초과하는 부분은 22%, 그리고 3천억 초과 부분에는 25%. 예, 아주 요원한데 어쨌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최고 세율이 25%까지밖에 안 되죠. 반면에 이제 개인 사업자의 세율은 사업소득이 이제 4,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24%, 그다음에 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38%, 뭐 5억 초과 부분에 42%, 이렇게 계속 법인세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당연히 법인 전환을 고려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소득 세율로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고, 정말 이 세율로만 따진다면 과세 표준이 한 2,100만 원 가량 이상이면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산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 변경 시에는 복식 부기로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고, 대표자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던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저런 효과들을 따져봤을 때 예를 들면은 2,100만 원이 아니라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 전환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도 또 알 수 없는 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나는 이 스타트업에 어떠한 투자를 받아서 큰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법인 전환한다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그렇게까지 큰 욕심 없고 그저 내가 뭐 먹고 살고 편하게 먹고 살 정도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 개인 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예,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들의 총합인 것 같아요. 예. 이것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후에 그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여기서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벤처기업하고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작한 스타트업의 벤처기업에 아버지가 투자하는 경우에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 즉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죠. 예, 투기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진흥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3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립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회사가 더 잘 나갈 것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추가로 이 기회에 왕창 투자해야겠다라고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전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줘야 되냐 하면은 약간 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일단 5년 이내에 한번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 이후에 그 3년 이내에 추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추가 출자를 하더라도 그 총 합계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뭐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존재하고
5년 이내의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 기업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런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폐업 시에는 그 폐업한 월에 그 다음 달 25일까지 이때 이제 그 부가세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과세 기간 반기가 되죠. 1월에서 6월, 뭐 7월에서 12월 그 각각의 반기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시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정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폐업하는데 세금 신고하고 뭐 부가세까지 납부하려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스타트업이라면 그렇게 신고 확정하시고 다음 제기를 기다리시는 열심히 준비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마쳤고요. 그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국세청의 국세 신고 안내 메뉴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한번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럼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